10월 16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296일째입니다. 1296일째.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해피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누구라고 보십니까? 문재인요? 추미애? 이낙연? 김종인이? 안철수? 유승민이? 그리고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요? 정치권에서 제일 해피한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볼 땐 여기엔 정답이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제일 해피한 사람이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일 것 같아요. 국회의원 배지도 안 달았겠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적 책임도 없을 것이고, 본인 스스로 지금 현재 마포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마포 포럼을 만들고 출범시켰는데, 이 마포 포럼이 심상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는 지금 권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원내 국민의힘이 소위 정치권의 한 축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은 모든 이목들이 김무성이가 주축이 되어 있는 마포 포럼에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마포 포럼에는요, 지금 전현직 의원들 약 60명이 참여하는데, 여기에는 더 지금 여기에 이름을 올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말 그대로 줄 서서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있어서 이제 김무성이가 반문연대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 반문연대에 대해서는 일단 1단계는 나름대로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1단계 우선적으로는 김종인이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화답을 했고, 또 유승민이도 화답을 했고, 안철수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또 야권 대선 주자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원희룡이 말할 것도 없고요.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동참하겠다. 특히 지금 홍문종이는 계속해서 반문연대의 깃발을 띄우고 있습니다. 반문연대 깃발을 계속해서 끼우면서 급기야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러브콜을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 있어서 1단계 완성이 된다 그러면요, 2단계 완성은 이제는 거기에 끼겨 들어가는 겁니다. 경쟁적으로. 그 누구냐? 바로 태극기를 들었던 태극 우파 시민단체들이 들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각자 지금 이 태극기를 들었던 우파단체들이 각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분들 많은데요. 만들어 보세요. 어쨌든 만드는 이 정당은요, 정당적 목적은 바로 반문연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지분 확보하는 하나의 그런 이 꼼수가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우파들이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답이 보이지 않지만요, 아마도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이 어제 울릉도로 워크숍을 갔습니다. 워크숍을 갔는데, 어제 조원진 대표 아마 밤새 낚시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 대표 낚시 좀 이래 해서 고기 좀 잡았습니까? 조 대표 낚시하는데 한 3번 갔는데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잡은 고기도 다 물에 던지더라고요. 놓아주더라고요. 이제 어떤 고기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따 잡았으면요, 잡았다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 고기 대어 낚았다고 하면 이래. 그 고기 대어라는 것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인물. 우리가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고기를 잡기 가라기보다는 뭔가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향후에 이 전국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묘수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 이제 저도 머리가 복잡할 때 산으로 혹은 바다로 휙 떠납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 해답은 내 앞에 있는 현실과의 어떤 맞부닥치는 게 해답이지, 멀리서 가가지고 휴식을 취했다고 해가지고 제 자신에게 있는 풀어야 될 각종 현안 문제와 또 해결해야 될 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이 현실에서 부딪히고 이 현실에서 정면 돌파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무리하게 무조건 현실적에서 정면 돌파하는 것보다는요, 한 단계 좀 떨어져 가지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도 우리 공화당은 울릉도 워크숍에서 상당한 큰 성과를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지금 심상치 않는 김무성이의 그런 움직임, 이 움직임에서 이 우파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반복적인 얘기지만요, 우파가 살아남는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밤낮으로 듣더라도 지겹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지금 바이든에게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각종 외신들. 지난 클린턴, 힐 클린턴에도 밀려가지고 역전 대통령 권좌에 올랐는데요. 아무튼 이번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매체 보니까 그 유진유 회장이 살고 있는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트, 거기에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 뭐 밤새 줄을 섰다라는 그 외신 보도 사진이 한 장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인데, 아마 반 트럼프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거적으로, 미국에서 말하자면 좌파들이죠. 좌파들이 이제 흑인들하고 또 투표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어쨌거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많이 힘들 것으로 각종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우리 공화당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공식 지지를 한다 그러고, 또 JBC 뉴스도요. 저도 뭐 트럼프 대통령 뭐 사실 반갑지는 않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이 석방과 탄핵 무효를 우리가 4년 동안 잊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눈길 한번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유주의 대통령이고, 또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척결시키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대통령이고요. 특히 그가 집권하면 아마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어떻든 간에 손을 보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석방될 것이다라는 희망 고문도 해보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는 지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유우파들이 뭐 당연히 지지해야 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 측면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도 6.13 지방선거를 앞둔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돼지새끼하고 회동을 함으로써 그날 치러졌던 그 다음날 보수파가 지방선거에서 폭망했다. 보수파가 지방에서 폭망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탓도 아닙니다. 폭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것이 이제 어떤 마치 오이비락일까, 까마귀 날 잡혀 떨어져 버린 이 상태가 돼가지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대한 저는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이제 띄워주고 있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혹시 또 문재인이가 지금 현재 들고 노는 종전협정이라든지, 또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지, 또 나가 전시작전권 이래 반환 문제라든지, 또 북한 미사일, 핵미사일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북한에 이 미북 수교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그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나 전망이고.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대한민국 보수파들은 상당히 입지가 좁아질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걸렸을 때 바로 건강을 기원하는 축전을 보냈고, 이런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요,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밀착적 부분들도 보이는 거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문재인 좌파 정권이 줄타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한 꼼수를 피우는데요. 어쨌거나 남의 나라 대통령이지만 이번만큼 이렇게 크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거 없습니다. 그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 차기 대통령 선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안보,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여러 가지 운명도 같이 결부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입니다.
제가 요새 참 이 기회에 앉았어요. 여기에 앉아서 방송하기 위해서는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예술, 문화 이까지도 다 파악을 해야 되고 또 현재 미국, 유럽, 또 세계 각국, 또 뭐 일본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 이 나라의 정치적인 현안 사항까지 다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 그건 이제 이 분석을 하루 하지 못하면요. 소위 이제 이 시대에 낙오가 돼. 그러니까 이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언론사에 있을 때는요. 기자들에게 항상 기본적인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문화적인 부분들, 또 예술적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올 때 기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하면요. 사람들은 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기자가 저 정도 못하니 저런 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기자가 답하면 역시 기자들이 많이 알아서 다행이다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하나의 건데 보면 이제 이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 가지고 단련이 됐습니다. 우선 단련이 됐던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자유보수 우파 국민들은요. 정치적인 견해가 그 수준이 정말 이거는 대단합니다. 그분들의 수준을 따라가기에는요. 저도 역부족입니다. 정말 아는 것 많습니다. 아는 게 너무 많아요. 태극기를 들었던 분 중에서요. 연설 좀 하세요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노래 한 곡 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저 노래 못 부릅니다. 마이크 주면 막 완전히 막 그냥 자중을 압도하듯이 이 이제 어떤 이 정치적인 그만큼 식견이 높아졌다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면 그분들하고는 이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의 시각들이 한국 정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미국 정치로 있다. 살다가 요즘엔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사람들한테요. 바이든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미국 언론을 보도를 전제로 하고 얘기하면요. 그럼 사람들이 발작 뜁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 JBC 선생님은 지금 무슨 바이든을 편을 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이든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제가 미국 선거에 대해서 제가 가늠할 수 있는 거는요. 미국의 이제 CNN이라든지 폭스뉴스라든지 또 워싱턴 포스트지란 뉴욕 타임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주요 매체들이 그 여론조사라든지 또 격전지에 대한 어떤 지지율 조사라든지 사전투표에 대한 그런 걸 봤을 때 그 데이터 근거를 해가지고 제가 얘기해 주면요. 사람들은 또 안 믿었습니다. 두 번째, 왜 바이든이 이제 국내에서는 또 이 보수파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도 막 부딪힙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바이든 쪽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좌파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언제부터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가 라면서 이제 허탈해하면서도요.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가 이거는 소위 말하자면 남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라든지 또 대한민국은 미국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가 미국의 속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미국의 52번째 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미국에서 이 좌파 대통령이 들어섰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우파가 몰락당했냐?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때 민주당 대통령이었지만 이명박이 오바마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G20 의장국이 됐지 않습니까? 또 국제회의도 주관하고 있고 또 이란 제재에서 한국도 예외받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아마 그때 오바마로부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노무현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무현이 때는 이 미국의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이 파트너였습니다. 당시에 한미 FTA 협상이라든지 이라크 파병 등 한미 외교의 어떤 가치를 동맹적 가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주 이 공조를 잘해왔다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좌파 대통령이 미국의 민주당이 됐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보수파가 힘이 들고 아니다 라는 개념적 논리에서는 우리가 온탕낸탕적 시각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다만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첫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북미 관계, 미북 관계에 있어서 아주 밀착적 밀월 관계가 형성될 것이고, 지금 예심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미국의 이번에 북한이 이제 노동당 창당 75주년 열병식에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바로 뉴욕과 워싱턴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늘 이야기했던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좀 확대 해석을 하면 미북 수교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핵을 억제시키고, 그리고 문재인이가 이야기하는 종전선언 시켜주고 평화협정 체결해주고, 뭐 우리 미국만 건들지 마라라는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요, 이제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김정은의 핵 소나기에 이제 거의 놀아나는 꼴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 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우려한다. 그런데 바이든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뭐 그렇게 안 갈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워싱턴에서 이 한미 국방부 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는 이제 주한미군을 뭐 주둔시킨다라는 주한미군에 대한 이 용어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미동맹의 상징은 주한미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입장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다 등 여러 가지 이제 갖가지 설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국내에서 이 보수파들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안한 시선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입니다. 자, 만약에 그래 된다 그러면요,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유주의 수호를 대통령입니다. 2018년도 유엔 연설에서도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 알려진 게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좌파 일방적인 공격을 받고 있고, 미국의 주류 매체들은 다 좌파적 시각을 갖고 있는 매체들입니다. 이들 매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옹호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왜곡 아주 교묘하게 음해쓴 기사를 많이 실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합니다. 정면 돌파를 하면 언론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을 디스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김정은과의 밀접 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의중이 다른 하나의 쪽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경우는 이제는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어떤 쪽에 서 있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이제 알고 있다는 것들이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친중 정권, 친북 정권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알기까지는 약 4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학습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쿼드 이제 미국과 일본과 호주와 인도가 참여하는 태평양 공동체 우리는 빠져버렸습니다. 또 괌에서 열렸던 이 미국 일본 군사 안보 회의도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또 지난 3년 동안 한미 군사 훈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정권은 이 중국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동참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을 봐라, 이것들을 봐라라고 이를 갈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선됐을 경우에 한국에 어떤 문제가 벌어질 수 있겠느냐. 아마 경제적인 괴다란 압박들, 다시 말하자면 미국이 기침을 하면, 재치기를 하면 한국이 독감 걸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미국은 그런 카드를 빼지 않겠느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한국 경제는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들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는 측면에 줬을 때는 트럼프가 대신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들. 특히 이제 이 미국에는 공화당은 자유보수우파 정당이고 또 민주당은 사회주의 좌파 정당을 추진하는 이런 성격의 정당들이기 때문에요. 이 대한민국 자유보수우파 국민이라 그러면 어쨌든 이 좌파의 어떤 정책적 지향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 어떤 이 미국의 어떤 그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정당인 공화당을 지지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JBC 뉴스도 이제 뭐 이런 논란 가운데 어떤 시의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말해주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입장도 한번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불만이 있지만요. 그 불만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는 지지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JBC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 당선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미국에 친인척도 있을 것이고 이 방송을 보시는 미국에 있는 교포분들도 바이든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 지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게끔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모든 미국의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하고 국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뭐 미국에 한 건너 다 친인척이 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을 다 이번에 찍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이든이 되면 또 재수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참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뭐 트럼프가 되면 뭐 김무성이가 설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김무성이. 지금 김무성이 아마도 김무성이라든지 국민의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하는 바람일 겁니다. 이제 이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마포포럼이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입니다. 더 좋은 세상으로. 이게 마포에서 이제 사무실이 누가 마포포럼인데 어제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가 보수 집권을 위한 하나의 그 강연을 이렇게 했는데 이 원희룡이도 지금 반문연대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뭉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김무성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킹메이커를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는 게 아니다.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면 이제 스타가 탄생할 것이다. 이 스타를 반문연대에 찾겠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당내외 주자들 중에서 소위 이제 충분한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 경선룰을 과정을 거치면서 당내외를 가리지 않고 정권 교체에 뜻만 맞으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반문연대를 공정하고 또 공고하고 또 형평성 있게 모든 이 주자들이 다 동참해서 대표 선수를 뽑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여드린다는 것들. 그래서 그 변별력을 높임으로써 이 국민의 마음에 결심이 설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이 반문연대로 가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당에도 이런 입장을 전달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김종인 중심으로 한 정당과 김무성이 주축이 됐던 이 마포포럼이 서로가 이제는 점점 하나로 데려가고 있다는 것들이죠. 하나로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하나의 그 어떤 이 가치 목표물이 바로 뭐냐면 반문연대고, 이 반문연대는 전략과 전술에서도 같은 일종의 하나의 그 형식으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홍문종이도 홍준표 무소속 의원 또 초청을 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유승민이 또 안철수 또까지 이제 또 오세훈이 전 서울시장이죠. 이까지도 다 참석시키겠다라는 이제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전하고 좀 다른 모습입니다. 예전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는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어떤 탄핵 세력들과 이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들 간에, 다시 말하자면 친박 세력들과 비박 세력들 간의 알력과 갈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한당 시절. 근데 이제 미통당을 만들어짐으로써 미통당에서 결국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을 역사에 묻고 가자,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자, 이런 카드들이 결국은 현재의 어떤 이 국민의힘 또 마포포럼의 형식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 입장에서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 역사의 인물이다. 탄핵 무효도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국민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리고 박근혜도 석방이 되든 말든 우리는 필요 없다라는 쪽으로 카드를 던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중심으로는요, 전부 다 이 사탄파 플러스 위장 기회주의 가짜 보수파들이 결집된 형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들은 위장된 가짜 보수 우파 여기에는 이 태극기 우파들이 대거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대세에 따라서 대의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의 생물체이기 때문에 이들도 여기에 대거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홍준표가 이런 자기의 지분들 중에 있어서 예전에 홍준표 지난 2017년도 대선 때 많은 태극기 우파들이 홍준표를 지지했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지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JBC 뉴스도 저도 홍준표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 홍준표가 박근혜 대선에 떨어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소위 이 탄핵에 대한 본심을 드러내면서 홍준표 스스로가 사탄파에 포함됐던 그런 전례와 예외도 있습니다. 그런 홍준표가 집 나간 토끼를 잡기 위해서 김문수에게 시그널을 던졌습니다. 김문수가 영혼이 맑은 남자다.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하나된 보수를 외치고 있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타임 스케줄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했지만, 제가 일주일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공화당이 이제 홀로 된다. 우리 공화당이 홀로 됐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우리 공화당이 홀로 됐을 때는 우리 공화당은 지금 이 탄핵 무효 연대를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것들. 이 탄핵 무효 연대를 가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탄핵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뭉쳐야 된다라는 것들. 탄핵에 반대해서 뭉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 공화당은 이 미통당 국민의힘과 여기에 마포포럼 김무성 집단과의 이제 대결 구도에 대한 힘들이 형성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화당의 힘이 너무 미약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내적인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여기에 대해서 대립과 사사로운 이 부분들에 대한 너무나 바보 사람들이, 당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민감한 반응도 보이면 하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제 많이 당하고 믿을 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 뭐 조원진 대표라든지 조금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흠집을 내면 확 덤비고, 어떤 사사로운 어떤 세상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아주 건들면 톡 터지는 형태로 가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이런 식의 어떤 감정적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거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라는 건 한 0.001%밖에 안 되는 극소수인데요. 뭐 그런 사상 삶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해야만 뭐 또 즐겁고 뭐 양념에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건데요. 너무 세게는 하지 마세요. 너무 세게. 우리가 좌익 보수 우파, 좌파 우파 이야기하는데요. 한국의 이 우파들은요, 좌파의 기준이 그냥 문재인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그리고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원하느냐. 문재인 깜빵을 보내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단순한 질문에 대한 오답 노트만 하면요. 예스와 오케이만 하면 그 답이 이 사람은 좌파다 우파다 다 나옵니다. 어느새 이제 우리의 좌파의 기준은 이렇게 우리가 정해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좌파 우파의 개념적 기준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좀 더 볼 때 야 김정은 개새끼 해봐. 그러면 김정은 개새끼 하면 진정 우파거든요. 저는 이런 기준, 저도 그런 기준을 봅니다. 저는 이제 이 문재인 씨를 대통령이라고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사를 찍을 경우에 보도자료를 보고 절 때는 그 보도자료 자체에 대한 원문을 훼손시킬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요. 제가 적는 칼럼이라든지 제 공식적인 제 입에서 나가는 것들 중에서는 문재인을 대통령이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문재인을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는 자들은요. 그런 저는 위장, 가짜, 보수파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문재인은 2017년도 5월 달에 대선 투표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이제 국민적 투표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당선됐지만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과정과 절차는 편법과 사기와 이거는 거짓과 불법입니다. 공정한 눈도 되지 않고요. 어느 날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서 3월 10일 날 그리고 3월 30일 날 구속시키고 5월 9일 날 바로 거의 45일 만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급격히 촛불에 등에 업고 국민을 선동해서 이 근자에 오른 자를 어떻게 대통령으로 인정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을 대통령이라 부르는 자들 자체는요. 저도 역시 거기에 한 표 보탭니다. 그리고 더블당을 당연히 더블당을 지지하는 자들도 또 더블당에 소속이 있는 자들도 지지하는 것들도 다 좌파의 한 구석.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한국의 좌파 우파의 개념은 이거는 이념적 갈등과 사상적 이데올로기라는 여러 가지 결합된 부분들도 많고 있고 그것이 어떤 뭐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보수의 가치 정신 이 개뿔 뜯어먹는 소리라고 봅니다. 예전에 어떤 좌파들 세계 나눌 때는 이제 NLPD를 나누면서 결국 NL들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또 이 대한민국 사회를 아직까지 미군정화에 있는 식민지 국가로 바라보는 이런 시각을 가지면서 대한민국을 혁명적으로 개선시키려는 이런 세력들이 이제 좌파 혁명군 세력들, 급진자라 그러는데.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혼합되어 있는 게 현재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 구성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도요, 어떤 혁명적 상이 애고됐다라는 시그널을 저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재인을 뒷받침했던 세력들은 민노총이라든지 기타 이 기층사회 계층들입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을 지지했던 애들 자체도 이제 앞서 얘기했던 NL PD들 이제 80년대 운동권 양계 그룹들이 이제 그게 들어가지고 이제 지탱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거겠죠. 좌파의 권력을 누리는 자와 좌파의 권력을 누리지 못했던 자들 간의 갈등. 이거는 어떤 좌우의 계급의 개념이 아닌 같은 좌파들끼리도 야, 니는 해쳐먹는데 나는 뭐냐라는 것들. 문재인 이제 임기가 이제 끝나는 임기가 왔죠. 문재인 사실 이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빨리 해쳐먹는 시간은요. 1년 6개월 전까지입니다. 출발과 동시에 1년 6개월. 출발과 동시에 1년 6개월 전까지 해쳐먹지 못하면요. 그건 채쳐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닭복에 걸립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여기저기에서 지금 아마도 막 해쳐먹을 건데요. 지금 이제 가래넣가 들어간 애들은 해쳐먹지 못합니다. 해쳐먹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쳐먹으려고 그러면 약간 좀 투명성이 결여야 되는데 지금은 투명성이 나타나거든요. 결국 그들은 뭐냐면요. 납작이 두꺼워진다는 것들이죠. 장하성이가 몇 천만 원, 뭐 고대 학장 시절에 지금 주중대사죠.
거기서 룸살롱 가가지고 술 처마시고 했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 나오는데요. 결국 이것들은 뭐냐면 이제는 이 사람이 걸리면 뭐가 자기가 창피하고 미안해하고 반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배째라는 식으로 이 배째라는 식의 합리화를 시켜주는 하나의 그 정권의 이 핵심 이 오른팔들을 만든 게 바로 공수처법이 아닌가. 이 공수처법 자체는 자기들이 해천물 때 누구도 타치 못하게끔 하는, 그리고 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사법부를 애완견, 똥개로 만들어버리는 막 이런 식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나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안 걸릴 놈들이 없습니다. 상당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아주 많이 걸려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진영 이 장관 같은 경우도 거기에 5억을 투자해가지고 물려 있습니다. 여기에 구조가 이현재라는 구조, 전 그 금융감독원장이죠. 경제부총리도 역임하셨고, 또 여기에는 최동욱이라는 전 검찰총장이 또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권력, 사법권 이런 것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구조는 뭐냐면 가장 돈을 잘 먹을 수 있는, 가장 이것을 돈을 모두 탈이 안 나는 그런 구조에 대한 시스템들을 갖춰놨다. 법률적 방어 시스템들과 금융적인 방어 시스템들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느 놈이 와가지고 다 채물 수 있게끔 구조를 저는,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는 제가 이름을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메가톤급도 사건들이 곧 옵니다. 저는 이걸 이미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2개월 전에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큰 사건이 곧 터질 거다. 게이트형 사건이 터질 거다. 두고 봐라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사건을 제가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뭐 이 자극적인 유튜브들은 막 이런저런 정보를 막 흘리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제가 뭐 그런 것들 제대로 그 사람들이 알고 방송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그냥 제 추측건데 모르고 방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르고. 그냥 막 자기 추측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추측이니 아니든 간에 이 상태에서는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치부성들이 거의 다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추미애가 어제 이제 뉴시스 사진 기자가 추미애 집 앞에서 아침에 뻗치기를 했습니다. 뻗치기를 하다가, 이 뻗치기가 뭐냐면요. 어떤 특정 어떤 정치 혹은 뭐 이런 공인 집에 주변에서 끝까지 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걸 이제 뻗치기 취재라 그러는데, 이 추미애 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추미애가 그 기자를 오히려 이제 사진을 찍어 가지고 SNS에 올리고 기자에 대한 공격을 했는데요. 사실 이 추미애는 만약에 그래 된다 그러면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장관직을 하지면 안 됩니다. 공인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고 견뎌야 됩니다. 아니면 만약에 추미애가 공인이 아니고 추미애가 지금 이슈의 중심적 인물이 아니라 그러면 기자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추미애 집 앞에 가가지고 뻗치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추운데. 올 가을 들어 제일 추웠던 날인데. 근데 이제 이 추미애 건 관련해가지고는 계속해서 이슈가 터지고, 이슈가 터진 현장에는 기자들이 가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데스크를 하더라도요, 야, 현장에 가봐라 그럴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한테 멘트를 하나 받고 또 사진도 찍고 이런 게 어떤 특징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추미애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김영삼, 김대중이 할 때는 상도동 동교동계로 분류됩니다. 상도동 동교동계에 있을 때는요, 국회에 이제 정치 기자들, 정치부 기자들이라면 보통 이제 청와대를 출입하고 국회를 출입하는 게 상징적입니다. 물론 이제 뭐 행안부라든지 또 뭐 기타 행정부에 출입하는 것들도 다 정치부 출입 기자들이 타는데요. 그 대표적인 두 가지는 이제 원래 청와대 이제 국회를 볼 때, 그 국회 출입 기자 중에서는요, 이 상도동 출입 기자와 동교동 출입 기자 나눠집니다. 상도동 출입 기자, 동교동 출입 기자들 간에도 보이지 않는 알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교동 출입기자 기사를 좀 더 실어주면요, 상도동 출입기자들이 반발을 하고, 그래서 이 상도동 장학생들, 동교동 장학생들 이렇게. 상도동, 동교동에 가면 매일 기자들이 그걸로 출근합니다. 그럼 거기서 밥을 먹고, 또 상도동, 동교동에 있는 그 핵심 관계자들 얘기를 나누고 있고, 그 동교동 출신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박지원이 아닙니까? 거기서 박지원이 기자들하고 같이 밥 먹고 또 이야기 나누고, 뭐 형님 동생 주고받으면 정보를 주고받고. 과거 같았으면 정권에 있어서는 이 어떤 집을 출입하면 있어서도 주면 차라도 주고 뭐 또 먹을 것도 내줍니다. 하물며 그러지 못할 망정 기자를 그냥 거기서 자신의 이 사진, 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북에 공개한다. 이런 오만하고 불손하고 이런 싸가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들의 모습이 현재 문재인 정권을 구성하는 자들이다. 그럼 이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만큼 조급하다 이거예요. 조급하고 그만큼 여유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 따뜻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다. 아주 사악하고 아주 인간미가 없다. 사람에게는 사람 냄새가 나야 됩니다. 사실 이 오늘날 동교동계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컸던 기자가 바로 지금 이낙연 총리입니다.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87년도에 동교동 출입을 함으로써 그때 김대중이하고 연계가 있었고, 그런 와중에 어떤 그 인연을 닿아가지고요, 김대중의 어떤 권유를 해가지고 정치에 출마해가지고 2000년도에 전남 한평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서 지금 오늘날 이낙연이가 만들어진 과정이거든요. 이 결국은 이 불가분 관계라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면 뜨겁고 뭐 예를 들어 멀리 하면 춥고, 이 사람이란 관계는 항상 이제 어떤 관계 유지를 잘해야 되는데, 이 정권은 정말 1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게 조금이라도 동정심이라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국민을 속이고, 그저 국민에게 군림하려고 하고, 그저 특정에게 군림하려는 것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런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도 이 자체가 모든 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모두 다 날아갑니다. 건불 10년이라고요. 다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저들은 끌려갑니다.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되고, 그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을 다지면서 이 상황에 대한 이 혁명적 상황이 오면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를 갈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갈 때, 상대에게 이를 갈 때는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게 이를 가십시오. 특정 애국 우파들끼리 조그만 견해를 가지고 우랑탕 저랑탕 이랑탕 저랑탕 하지 마십시오. 슬픕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항상 이 타깃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또 우리의 시각은 이 김무성이 등 이 사탄파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전국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요. 그들의 움직임들을 알고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분노 이런 것들을 그냥 문재인 좌파 독재와 김종인 국민의힘 마포포럼 김무성 쪽에 퍼부어도 됩니다. 그들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켰던 장본인들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만들고 이 국민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나라로 만들었던 그 장본인들이 지금 나서가지고 킹메이커가 어떻니, 지금 나서가지고 대한민국의 대선에 대한 하나의 주자가 어떻니, 그딴 소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자들이 설치는데 어떻게 감히 지금 보수 우파층에서 대통령이라고 될 만한 인물이 나올 수 있고, 그 속에서 대통령이 뽑혀본들 또 사탄파 대통령이 되고, 그런 대통령이 돼본들 또 뭡니까? 김무성이라든지 이런 자들의 꼭두가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이런 것들과의 투쟁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한민국은 김무성이 꼭두가시 대통령을 뽑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김무성이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기본적인 탄핵 어떤 이 들어온 이 한반도 경에 모신 나라에 있어서의 그런 모든 것들
것들을 김무성을 또 이해한 김무성에 의한 판을 깔아주는 나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수는 세부대 단계라고요.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다 싸그라질 때 이 대한민국보다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예측도 합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나오게 해서 이 사탄파와 비사탄파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가야만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나가가지고 차기 대선에서도 승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계산법이죠. 그 계산법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또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 그때 왜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와 또 우리 공화당은 앞으로 어떤 식의 스탠스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설. 자, JBC 뉴스를 바라보는 분들 중에서는요, 이 JBC 뉴스는 어디까지나 언론입니다. 언론. JBC 뉴스는 이 세무사를 통해 가지고 또 공정하게 신고를 하고 또 JBC 뉴스는요, 이 서울시에 공모 등록을 해가지고 JBC 뉴스 인터넷 신문은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았던 매체입니다. JBC 뉴스가 우리 공화당의 입장을 방송하는 것은 우리 공화당의 가치가 맞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입장을 방송을 합니다. 그렇다고 맨날 제가 우리 공화당 쪽에 있는 분들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치의 기본적인 방향은 맞습니다. 자, 어떤 특정 인터뷰를 했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모시고 왔다든지 이 얘기는요,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JBC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론을 보면 대부분 칼럼을 쓰더라도 이 칼럼은 본지와 무관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언론은 거기에 대한 주장을 펼칠 수 있게끔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인터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도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이 사람이 인터뷰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저 사람이 인터뷰하기 불편하다라는 시각들요, 좋은 분들도 있고 나쁜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터뷰라든지 모든 기사라든지 모든 칼럼이 100% 만족에는 없습니다. 100% 만족은 이 북한의 노동신문에서는 할 수 있는 문제라고 그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우파 국민들, 아까 좌우에 나누는 개념들이 있었어도요, 다양한 견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가 필요합니다. 이 견해와 내와 맞지 않다고 여기에서 반발을 보이고 다시는 JBC 뉴스를 보지 않겠다 이런 식의 표현한다는 분들은요, 그런 불편한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 JBC 뉴스는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방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좋은 방송이 많아요. 좋은 방송이 많고 그런 방송을 다 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방송을 했는데 나는 이 방송을 좋아해서 했는데요, 마음이 토라졌다, 내가 당신에게 했던 후원을 돌려달라 라는 분들이 있으면 원래 후원은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후원인이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려달라 하면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JBC 뉴스에 어느 정도의 뭐 후원을 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요,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지 마세요. 예? 좀 재밌게 편안하게 삽시다. 이 방송은 뭐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 진행되고 또 이제 대통령 선거 온다 그러면 맨날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우리 공화당 사람들만 모시고 방송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와서 또 얘기도 들어보고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JBC 뉴스의 본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 공화당 애국국민들, 민초들을 지지하는 방송입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의 아픔과 그분들의 기쁨과 그분들의 순수한 마음 열정을 담아가지고 늘 그 시각에서
전해주려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0.1mm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0.1.2mm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빗나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이 방송이 빗나가기 때문에 나는 이 방송에 내가 평소에 이 기부와 후원을 했던 것들을 받아내야 되겠다는 분들도 얼마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JBC 뉴스가 18일이 8주년입니다. 8주년. 이 8주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8년 동안 이렇게 달려왔다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제 나름대로의 대단한 뿌듯함입니다. 온갖 유혹과 온갖 협박과 온갖 좌절과 온갖 어려움 속에 또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흐트러짐이 없이 지금까지도 여기에 여러분들 앞에 앉아가지고 시부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